네, 다양한 국제 뉴스를 깊이 있게 전해드리는 시간. 월드엔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비연 세종연구소 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했습니다. 도착을 했죠. 네. G7 정상회의를 먼저 다자 외교 무대로 시작을 했는데 이번에는 본격적인 무대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총회에서는 어떤 점에 주목하고 계십니까? 한 3가지 정도 주목을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통령의 첫 다자 외교의 데뷔전일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유엔 총회가 80회라는 점도 있고요. 그리고 뭐 러우 전쟁이랑 중동 전쟁이 계속 지속되는 가운데 개최되는 총회이다 보니까 193명 그 지도자 거의 원수급 중에서 한 100명이 참석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매우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약간 손님 맞이 형태이기도 합니다. 에이펙 정상회의가 이제 다음 달 10월 31일을 앞두고 있는데 23일에 이제 유엔 총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그런 기조연설이 있고 24일에는 뭐 유엔 안보리에서 그 인공지능을 주제로 주재하는 그런 이벤트도 있습니다만 이 일정 가운데 이제 폴란드, 이탈리아 뭐 여러 국가들의 수장들하고도 만나는 계기가 있어가지고 그것도 중요하고요. 예. 마지막 좀 더 이제 보다 중요한 것은 이번 유엔 그 기조 연설이 아마도 이재명 대통령의 그 대북 정책 그리고 국가안보 전략 전반을 이렇게 그리는 그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노태우 정부 이후부터 한국 대통령이 이제 유엔의 기조 연설을 나서고 있는데요. 그래서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9번째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지만 김대중 정부 같은 경우는 남북 정상회담을 굉장히 설명을 했었고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 죄송합니다.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 북한의 비핵 개방을 하면 뭐 이게 협력하겠다 뭐 그런 그랜드 바게인을 제시하는 것. 박근혜 대통령은 그 동북아 협력 구상 이런 것들을 얘기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구상이 여기서 그려질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 나서게 되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좀 담을지도 주목이 되는데 앞서 대북 정책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고 계신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김정은 위원장이 북미 대화 가능성을 지금 열어놓은 상황인데 그러면 이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 좀 구체적인 제안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전망이 사실 어렵긴 하지만 사실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유엔 총회를 떠나기 전에 BBC하고 인터뷰에서 북핵을 동결하는 수준의 합의는 수용할 의지가 있다라고 발언을 하셨고 그리고 또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이미 3단계 그 비핵화 구상을 이제 핵 미사일 동결, 그다음에 군축, 그다음에 비핵화라는 이런 것을 제시를 해왔고요. 그 경축사에서도 그 미국하고에는 협력을 하고 이렇게 조력을 한다라는 이런 문구들이 들어가 있어서 사실상 그 피스메이커하고 그 페이스메이커라고 제안한 그 한미 정상회담 때 얘기 나왔던 그런 구상은 상당히 뭐 이미 완성된 수준이라고 보아서 이번 유엔 총회 때 그거를 좀 구체적으로 그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는 절대 안 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통일도 반대한다. 우린 두 국가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나올지가 궁금하게 되는데 그 김정은 그 위원장이 어쨌든 미국에 대해서는 대화의 채널을 여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거기에 대해서 일본과 중국의 온도차가 느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럼 중국은 일단 한 번 더 긴장 완화를 위해서는 각국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원론적인 입장을 냈는데 중국의 그럼 속마음은 어떨까요 지금? 개인적인 판단은 중국이 이제 북한의 그 핵보유 상황에 대한 입장이 좀 바뀌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지지하는 쪽으로요. 왜냐하면 몇 가지 뭐 배경 사례를 언급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중국의 그 대한반도 정책은 원래 한 3개 정도 원칙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이 비핵화, 두 번째가 그 평화와 안정을 유지한다. 세 번째가 모든 거를 대화와 협력으로 해결한다 이런 거였는데 이번 9월 그 중국 전승절 계기로 그 개최된 북중 정상회담 내용을 보면 거기에서도 한반도 안정 평화만 얘기하고 비핵화 부분이 아예 빠졌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9월 17일에도 저희 조현 장관이 그 에이펙의 그 시진핑 주석을 그 초청하려고
그 중국을 방문했고 그렇죠. 그때 이제 첫 외교장관 회의가 개최됐는데 거기에서도 그 중국의 발표문에서는 그 북한에 대한 논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한국 측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이제 중국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이번 발언도 보면은 사실 그 당사국 간의 이렇게 그 대화 협력 사실 그 기조하고 그리고 평화 안정 이런 부분만 얘기하고 비핵화 이 첫 번째 요소는 빠져 있었기 때문에 좀 그 비핵화에 대한 입장이 바뀐 것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일본과는 완전히 다른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일본은 네. 지금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은 절대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타이밍이 정말 절묘합니다. 예. 중국은 이렇게 약간 그 노코멘트 형식으로 지나갔고 트럼프 대통령 아시다시피 뭐 북한을 핵 국가라고 뉴클리어 파워라고 직칭하는 물론 이제 공식 입장은 뭐 완전한 비핵화를 그 문구에 많이 담긴 했지만 어쨌든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입장은 약간 그 약간 섞인 메시지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요. 예. 그리고 한국도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또 완전한 비핵화라기보다는 또 새로운 이 접근법을 내놔서 어떻게 보면은 일본이라고 하면 사실 가장 위협국은 중국인데 예. 아이러니하게도 사실 일본만 이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상황인데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또 일본의 입장이 당연하다고도 생각이 되는 게 왜냐하면 일본은 그 뭐 북한에 대한 일반적 그 입장을 고수해 왔고 그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선언에서도 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문구를 한미일이 합의를 했는데 그 문구를 계속 이제 기회가 될 때마다 사용하는 시기였고요. 그리고 최근에도 7월 11일에 개최된 한미일 외교장관 그때는 이제 조현 장관님이 그 인사청문회 중이어서 그 1차관님이 대신 참석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한미일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유엔 총회에서 아마 오늘 시점에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회의가 또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도 북한에 대해서 당연히 논의를 했을 것이고 근데 여기에서 이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 문구가 나오냐, 어떻게 나오냐. 되는지가 관전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 인권 보고관으로부터 북한 군인들이 가족들로부터 먹거리를 받아야 할 정도로 좀 열악한 환경에 내몰렸다는 증언이 나왔는데요. 이게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 건가요? 아, 네. 그 사실 이 인권 보고관 이 유엔 얘기를 다룰 수 있어서 참 의미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유엔 총회에서 여러 가지 그 보도들이 나와서 이미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이번 한국이 유엔의 3대 이사회를 이제 동시에 수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제 평화를 증진하는 그 안전보장 이사회 그리고 뭐 에너지 사회 경제 문제를 하는 경제사회 이사회 그리고 인권 이사회 요 세 개를 수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몰랐어요. 그 전에도 한국이 다 한 적은 있지만 이렇게 세 개를 동시에 하는 거는 또 의미가 있는 일인데 이제 이 유엔 인권 보고관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러우 전쟁 계기에 북한 이제 파병된 인력의 그 처우 상황을 조금 다룬 것으로 알려지고요. 그걸 이제 그 이분이 페루 출신이신데 그쪽 일간지하고 인터뷰한 내용이 지금 보도가 돼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기가 그 유엔 총회가 개최되는 시기에 이게 또 보도가 돼서 의미가 있고 한국이 이제 인권 이사회 그 국가 참여 국가로서 이 논의를 좀 주도할 수 있으면 되게 유의미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 북한은 아직까지 이렇게 그 먹거리가 그렇게 많이 부족한가 보죠? 군인도 이런 정도면 일반 그 국민들도? 네, 물론 이렇게 구체적으로 모두 들어가서 본 사항이 없어서 어떤 게 어느 정도가 진실일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뭐 러우 전쟁 계기로 해서 그 북한 그 파병하는 부분 그리고 지금 군의 모든 거를 여전히 투입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인권 이 조사관의 말이 그렇게 그 잘못된 현상을 지적하고 있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예. 그 미국과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권 사이에서 바그람 공군기지 문제가 있던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거 뭐 바이든이 잘못했다 이거 내놔 다시 가져와라 이런 말인 것 같아요. 이게 바그람 공군기지 문제가 도대체 어떤 거예요? 아 진짜 이게 정말
좀 복잡합니다. 예. 일단 지도를 보시면 약간 아프간이 넙치 모양으로 예. 생겼거든요. 예, 그림 이렇게 네, 이게 넙치인가요? 약간 이렇게 예. 아프가니스탄 밑에 파키스탄, 인도가 있고요. 이 약간 넙치 꼬리 부분 오른쪽이 이제 네.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하고 이렇게 맞닿아 있습니다. 예. 근데 그 넙치 꼬리가 시작되는 약간 그 중간 부분에 바그람 기지가 위치가 되어 있는데요. 예. 여기가 이제 미국이 2001년 9.11 때 그 알카에다 그 빈라덴을 아프간에서 이렇게 은닉하고 있다라는 이유로 침공한 이후부터 말씀하신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제 철수하기까지 2021년까지 20년을 이제 미군이 거기 있었는데요. 예. 근데 미군이 철수한 이후에 아마도 기억하실 것 같긴 한데 그 2021년에 저희 그 미라클 작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그 미군이 나가니까 이제 그 이슬람 무장단체 탈레반이 아프간 정부를 무너뜨리고 이제 거기를 장악했을 때 이제 한국이 이제 아프간에서 현지를 도와준 그 특별 그 300 제가 숫자를 적어갔는데 한 391명을 국내로 이렇게 데려오는 저희가 작전을 했었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그때 그 2021년 8월에 바그램 기지도 탈레반한테 이제 넘어간 그런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다시 달라고 한 이유는 뭐 그 이유가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이 그 바그램 기지하고 그 중국 신장 위구르 지역에 한 800km 떨어진 곳에 롭누르라는 그 핵실험장이 있습니다. 네. 여기가 이제 1964년부터 1996년까지 중국이 핵실험을 수십 차례 했던 지역이고요. 예. 트럼프 정부가 이제 1기 때 여기 들어왔을 때부터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시설을 다시 만들고 있는 그런 걸 추적을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트럼프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아마 기지일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이 이제 전략적 요충지다. 그래서 예. 다시 내놔라. 근데 아프간 그 탈레반 정부는 뭐 안 한다. 이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중국을 감시할 수 있는 저런 그렇습니다. 그 지역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놔라 했는데 근데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많은 거예요? 그럼? 아마 뭐 조금은 어렵긴 한데요. 근데 탈레반 정부가 최근에 약간 그 정상 국가로서 이렇게 협상을 해오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그런 측면에서는 뭐 그 아예 어떤 협상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이제 탈레반 정부를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는 아직 그런 조치는 없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은 아직 어떻게 해결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이런 가운데 최근 뭐 러시아 군용기와 무인기가 뭐 에스토니아, 폴란드, 네. 루마니아 등 이 나토 회원국들의 영공을 계속 침범하면서 유럽의 긴장감이 좀 커지고 있는데 이번에는 발트해 공역까지 진입하면서 독일 공군 전투기가 대응 출격까지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 아마 러시아가 지금 그 영공 일대를 하나씩 조금 테스트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발트의 공역도 있지만 그 전날에는 에스토니아에 또 영공의 러시아 전투기 3대가 침범을 했고 한 12분간 진입을 했고 이때에도 이탈리아 F-35 전투기가 또 나서서 이제 나갈 때까지 이렇게 작전을 했다고 하고요. 예. 그리고 지금 유엔 총회가 개최되고 있는 만큼 이제 유엔 안보 그 긴급 이사회가 소집이 돼서 러시아의 이런 행동을 규탄을 했는데 러시아 입장은 그 잘못된 그 비판이라는 그 잘못된 정보 이렇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네, 러시아가 이렇게 좀 군사 행동에 나서고 있는 게 미국이 미온적 대응을 보이고 네. 있기 때문에 그걸 겨냥한 거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 상황을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이 국가들의 방어를 돕겠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 앞으로 좀 러시아의 행보도 달라지게 될까요? 그게 좀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일요일에 이제 폴란드하고 발틱해에 대한 이런 러시아의 긴장 고조가 계속되면 도와줄 것이다라고 말을 했고요. 그리고 마이클 왈츠 이번에 이제 그 지명된 그 미국의 주 유엔 대사도 미국이 이런 영공 침범에 직면한 나토 동맹국들을 지지하고 그리고 나토 영토를 빈틈없이 지킬 수 있도록 미국이 뭐 도와준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도와줄 수 있는지가 아직 확실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토 국가들 가도 여전히 무역 협상 같은 게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조금 화두가 아니긴 하지만 내년 미국은 매년 미국의 국방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그거를 이렇게 제정하기 위한 국방수권법이라는 거를 제정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도 이제 상하원에서 국방수권법 안을 내서 조율해서 이제 연초에 이게 나오면 그게 이제 26년도 국방 예산에 반영이 되는 건데 거기에 이제 상원의 내용이 뭐냐면 국방장관이 나토 국가들이 5% GDP를 방위비로 증액하는데 계획을 세워서 쓰고 있는지를 이렇게 좀 모니터링하라는 그런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트럼프의 우선 순위는 동맹국들의 분담과 기여 그리고 GDP 대비 국방비 인상 이런 거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로 도와줄 수 있는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사님 하루에 핸드폰 몇 분 정도 쓰세요? 저는 진짜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장난 아니죠? 네, 거의 제가 거치대만 안 사고 있는데. 봐봐요. 근데 일본 클래스면 이게 뭐 이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본이요. 저 CG로 저희가 준비했는데 네. 스마트폰 하루에 2시간만 써라. 이런 조례가 통과됐대요. 이게 네. 와 지금 이 시기에 가능할까요? 일본의 박사님 못 하시겠는데요? 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이게 조례안이 통과됐지만 이게 그러니까 조례 중에 가장 쉽게 저희가 와닿는 게 쓰레기 관련된 잘못 버리면 과태료 부과 네네. 그런 예. 것도 다 조례라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런 건 이제 벌칙이랑 위반했을 때 뭐 그런 거 있지만 이거는 2시간 제한은 하긴 하는데 뭐 이렇게 벌칙이나 뭐 그런 과태료 이런 거는 없어서 네. 어떻게 보면 약간 권고하는 차원의 규범 이런 규범 조치인 것 같아서 네. 다행히 제가 가더라도 벌금 안 그렇긴 낸다. 한데, 네 아무튼 좀 시대에 조금 뒤떨어진 부분인 것 같긴 합니다. 네. 예. 정말 반대하시는군요. 그렇습니다. 아니 2시간 휴대폰 활용이라는 게 뭐 업무와 관련될 수도 네. 있고 예.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현실적인 알겠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월드엔 이슈 조비온 세종연구소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